여유로운 오후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혼방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웨딩드레스도 채 벗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낯선 사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결혼 예물을 달라시더군요. 하지만 그날 제가 돌려드린 것은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과 제 남편 앞에서 어머님의 얼굴을 새하얗게 질리게 만든 바로 그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성이 다른 가정에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자존심, 명예, 그리고 마지막 존엄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수년간 감춰졌던 진실은 한 가정을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갈 만큼 강력했을까요? 만약 여러분께서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다른 사람의 체면 뒤로 밀려나 본 경험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분명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할 것입니다. 저를 그토록 미워하셨던 시어머니께서 그때 내가 너를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서로를 잃을 뻔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며 고개 숙여 인정하게 된 그날에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영상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행복해야 할 신혼 첫날 밤이 저에게는 지울 수 없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신혼방 문을 닫자마자 무겁고 두꺼운 웨딩드레스 때문에 등은 아직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화장을 지우지도 옷을 갈아입지도 못했는데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침없고 딱딱한 노크 소리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문 너머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를 시장 물건 살피듯 훑어보시던 바로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다, 할 말이 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침대 끝에 앉아있던 남편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막 재킷을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당부하실 말씀이 있나 봐. 어서 열어드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시라고 권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문을 밀치고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오셨습니다. 방 안을 휙 둘러보던 시선은 구석에 놓인 예물함에 멈췄습니다. 제가 옆으로 비켜서서 무슨 일이시냐고 묻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받은 그 예물들 다시 받으러 왔다. 그건 그냥 남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으려고 친정에서 잠시 빌려준 걸로 치자. 이제 결혼식도 끝났으니 내가 안전하게 보관해주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친정어머니는 두 손을 떨며 제 손에 팔찌와 목걸이를 채워주셨습니다. 엄마가 가진 게 많지 않아서 그래도 이거라도 하고 가면 시댁 가서 조금은 당당할 수 있겠지 라면서요. 그 예물 하나하나는 어머니가 중학교 교사 월급을 아끼고 아껴 수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시골 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내며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시어머니는 신혼방 한가운데 서서 마치 제가 분장 소품을 빌려 연극을 마치고 난 배우인 양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쳐다봤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친정어머니가 주신 거라 각별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간직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각별한 의미는 무슨, 이 집 며느리가 된 이상 내 것도 시댁재산이야. 일이네. 나중에 큰일 생기면 이걸로 해결해야지. 저는 시어머니가 예물을 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그 방식 때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며느리라는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고 저를 시장에서 사온 물건 취급하는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시어머니의 말보다 더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내놓지 않으면
방 전체를 뒤집어 엎을 기세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화장대로 다가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물함이 아니라 손때 묻어 종이처럼 부드러워진 낡은 갈색 상자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다가가 그 상자를 손에 쥐어들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정귀한 걸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일 겁니다. 시어머니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금붙이가 아닌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쳐 읽던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뒷걸음질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 친정어머니의 유언장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전 재산을 제게 남기시면서 이런 조항을 넣으셨죠. 오늘 제가 받은 결혼 예물을 탐내거나 빼앗으려 하는 사람은 그 어떤 유산도 상속받을 수 없다고요. 어머니는 돈은 잃어도 딸의 자존심은 지켜야 한다고 믿으셨거든요. 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시어머니는 마치 한겨울에 찬물 세례를 맞은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화장대 앞으로 걸어가 몸에 걸친 무거운 팔찌와 목걸이를 하나씩 풀어 상자에 담았습니다. 웨딩드레스도 채 벗기 전에 제 마음은 이미 한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단순히 시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기나긴 전쟁터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라고. 저는 유언장을 보셨으니 시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거나 적어도 제 앞에서 조심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종이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금세 평정심을 되찾고 벌떡 일어나 쏘아붙였습니다. 시댁을 협박하려고 유언장까지 챙겨온 년이 뭐가 잘났다고. 저는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때까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였다면 아마 울음을 터뜨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결혼이 사랑의 전부라고 믿는 어수룩한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구걸하지도 제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도 않을 겁니다. 남편이 피곤한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오늘 결혼식인데 내일 얘기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자르며 쏘아봤습니다. 오늘이 결혼식이니까 확실히 해둬야지. 나중에 시댁이 며느리 혼수나 탐내는 파렴치한 집안이라고 뒤에서 욕하지 못하게 말이야. 갓 시집온 며느리가 유언장부터 들이미는데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살아?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나가시길 기다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 문은 단순히 방을 나누는 경계가 아니라 이 결혼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등을 돌리고 누워 위로의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곤하다고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피곤함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맞설 용기가 없는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고생하며 딸의 결혼식을 준비해 주신 친정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어머니는 제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네가 가난하게 살까봐 걱정되지 않아. 무시당하고 살까봐 그게 걱정이지. 그런데 시댁에 오자마자 저는 그 경멸의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눈빛은 12월의 칼바람처럼 차갑고 아리게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떡 한 조각을 베어 물며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잠 좀 설쳤나 보네? 시댁에서
내 예물 뺏어갈까봐 무서워서?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믿었던 가족의 모습과 너무 다른 곳에 온 것 같아서 잠이 안 왔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믿음, 시집 올 때 유언장부터 챙겨온 애가 믿음이란 말을 입에 담아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싸움을 해봤자 시어머니에게는 저를 짓밟을 권리만 더 쥐어주는 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이곳이 제가 살아야 할 곳이라면 기품을 잃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서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안에 완전히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결혼식 며칠 후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남편은 다시 출근했고 시어머니는 집안일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발밑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파도가 일렁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가 방에서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가 바로 문 앞에서 마당을 쓸고 있었기에 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깟 금덩이 못 받았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알아? 생각보다 독한 년이더군. 하지만 걱정 마. 한 달 안에 제 발로 집문서까지 들고 나가게 만들어줄 테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빗자루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어떤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요. 어머니 혹시 어디에 빚 같은 거 있어요? 민준 씨는 망설였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어머니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 예물이 꼭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이모와 동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수억 원의 빚을 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항상 목돈만 있으면 투자해서 2배, 3배로 불릴 수 있다고 믿으셨답니다. 남편이 말려도 소용없었다고요. 이제 어머니는 제 결혼 예물을 그 빚을 만회할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위엄있고 권위적인 모습 뒤에는 체면을 잃을까,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자존심을 짓밟을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열어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내주셨던 유언장 사본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잘 보관하라고 신신당부하셨던 서류철도 함께 열었습니다. 시골에 제 이름으로 된 땅과 작은 집, 그리고 예금 통장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 재산은 아니었지만 결코 적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저를 계속 압박한다면 제가 내놓을 것은 더 이상 서류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시댁에서의 첫날 밤 이후 저는 제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 집의 모든 것은 차가웠고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청혼했던 남편의 눈빛에서조차 온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불평하거나 하소연하지 않고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이 굴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빛, 말투,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해 두었습니다. 제가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그 틈을 타 저를 부러뜨리려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사흘 후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주신 예물함을 분명히 잠금장치가 있는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침대를 정리하다가 화장품을 꺼내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자물쇠가 헐거워져 있고 서랍 모서리에 무언가로 살짝 긁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예물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침실조차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서랍 열쇠를 화장대 위에 놓아두고
잠시 밖으로 나가는 척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살짝 열린 문틈으로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저는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서랍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초간 서랍을 뒤적이다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의 허점을 노리듯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치 아픈 일에 엮이는 것을 원치 않았고 제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시선을 피하거나 화제를 돌리는 그의 태도는 제가 이 싸움을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날 밤 나란히 누워있을 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 처음부터 어머니가 예물 달라고 하실 거 알고 있었죠? 그는 대답 없이 침묵했습니다. 제가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줘요. 거의 1분이 지나서야 그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지. 진짜로 그렇게 하실 줄은 몰랐어. 그럼 왜 막지 않았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날 낳아주신 분이잖아. 거역하고 싶지 않았어. 이해하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당신이 결혼한 사람인데 당신이 지켜줄 가치는 없는 사람이군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사생활을 침해당한 고통보다 제 곁에 누워있는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한때는 제 인생의 버팀목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내은행에 가서 개인 금고를 열어 결혼 예물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조용히 메모 한 장을 써서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예물은 은행 금고에 맡겼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투명하게 내역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제 방 서랍을 뒤지고 자물쇠를 억지로 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빈 보석함 위에 메모를 올려두고 서랍을 다시 잠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는 채소를 다듬고 있던 뒤뜰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쓴 그 글은 무슨 뜻이냐?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신뢰라면 제 자신은 제가 지켜야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여전히 빛났지만 그 빛은 애정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아주 영리하구나.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어머니 경계하고 경고장 같은 쪽지나 남겨놓고. 저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누구를 경고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공정함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일어나 손을 털었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 이 집에서 공정함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지.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이 싸움의 상대는 단순히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여자는 무릎 꿇어야지 감히 일어서서는 안 된다고 믿는 낡고 완고한 사고방식 그 자체라는 것을. 제가 예물을 은행 금고에 맡긴 일은 시어머니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저에 대한 원망을 더 깊이 품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노골적으로 혼수를 내놓으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집안일을 더 무겁고 까다롭게 시키며 은근히 저를 모욕했습니다. 저는 저항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허점을 드러내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허점이 그렇게 빨리,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닌 바로 제 남편에게서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퇴근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깨작거리다 말고는 조용히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뒤따라 들어가 문을 닫자마자 그는 침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제가 곁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는 한참 후에야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랑 같이 투자한 게 있는데 처음엔 수익이 좋았어. 그런데 이번에 퇴사한 선배가 추가로 투자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무리 좀 했어. 저는 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민준 씨는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3억. 저는 할 말을 잃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어요?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큰 돈 모아둔 거 없잖아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용대출 받고 어머니 집문서를 담보로 잡았어.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집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힘으로 일군 작은 단층집이었지만 그분에게는 핏줄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집을 잃는 것은 명예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그 집문서가 담보로 잡혔으니 한 번만 삐끗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때요? 민준 씨는 자기 귀에 들릴까 두려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찰에서 그 투자회사 수사 들어갔다는 연락이 왔어. 그 선배는 사라졌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돈 돌려받기는 틀린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제 남편이고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 그는 책임감 없이 무모한 짓을 저지르고 도망치려는 철없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화내지도 울지도 않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요. 어머니가 이 충격을 감당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릇을 깨부수고 채소 바구니를 마당으로 내던지며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내 인생이 망했구나. 평생 피땀 흘려 지은 내 집을 도박판에 갖다 바치다니. 저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결국 모든 비난의 화살은 제게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내려와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너 때문이야. 네가 그깟 예물 끌어안고 이 집안 무시하지만 않았어도 민준이가 밖에서 위험한 기회를 찾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투자는 민준 씨가 결정한 일이에요. 제 탓을 하시는 건 불합리해요. 시어머니는 잔인하게 비웃었습니다. 이 집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 남편은 아껴야 할 거 아니야. 이제 어쩔 거야. 집은 날아가게 생겼고 예물은 어디다 숨겨놨는지 알 수도 없고 며느리라는 건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잖아. 저는 그릇을 내려놓고 손을 닦은 뒤 시어머니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지 궁금하세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셔야 해요. 처음부터 저와 어머님 중에 누가 누구를 적처럼 대했는지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해가 되는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누구든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금고가 아닙니다. 만약 오늘 제가 돕는다면 그건 제 남편 때문이지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그날 밤 저는 은행 금고를 열어 돈을 인출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급한 빚을 막기에는 충분한 액수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민준 씨에게 주며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은 내가 도와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머니 앞에서 이 모든 게 당신의 잘못이라고 다시는 내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않겠다고 직접 말씀드리세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어머니 앞에서 제가 시킨 말을 똑같이 전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도 울지도 않고 그저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30년 키운 아들이 3개월 된 며느리보다 못하구나.
저는 처음으로 그분이 그렇게 약해 보이는 것을 보았지만 마음이 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경계를 확실히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짓밟힐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어머니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한 그날 아침 이후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제가 부엌에 들어가거나 마당에 나설 때마다 느껴지던 차가운 시선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불안할 정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어졌고 평소에 비꼬는 말투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제가 밥을 하면 드시고 제가 청소를 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분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이번 경제적 충격이 그분을 정신 차리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시어머니 같은 분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은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어느 날 아침 제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얘야, 이리 와서 좀 앉아보렴. 그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태연한 척 그분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들은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고집이 세고 널 통제하려고만 했다는 거 인정한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분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비록 가벼운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큰 진전이었습니다. 너는 참 속이 깊은 아이야.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한 모든 걸 내가 다 지켜봤다. 단지 집에 낯선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지지 못했을 뿐이야. 이제는 네가 더 이상 남처럼 느껴지지 않는구나.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대립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한 그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그저 네가 민준이 곁에 계속 있어주길 바랄 뿐이다. 그 애가 좀 약하고 강한 남자는 아니지만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건 내가 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심이라는 것이 이 결혼을 구할 만큼 크고 단단한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와 남편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어느 날은 제가 요리 중에 딱 한 번 언급했던 따뜻한 팥죽을 사오시기도 했습니다. 그 일은 제 마음을 정말로 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빛, 행동, 그리고 반은 진심이고 반은 거짓인 듯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책상 위에 두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발신인은 강남 부동산 박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하지 않아서 제자리에 두려 했는데 실수로 통화 버튼이 눌리면서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그의 마음 돌리게 살살 구슬리세요. 걔 엄마가 남겨준 그 땅 명의만 이전되면 바로 사겠다는 사람 줄 섰어요. 서류만 넘어오면 바로 돈 들어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최근의 모든 다정함과 친절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정성껏 차려주신 따뜻한 밥과 국 뒤에는 여전히 제 어머니가 남겨주신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제가 의심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의 친절이 너무 빨리 찾아올 때는 보통 그 뒤에 덫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집과 땅 관련 서류 사본을 모두 챙겨 봉투에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신신당부하셨던 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변호사에게
그 서류를 보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만약 6개월 안에 제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어머니의 원래 유언에 따라 이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절차를 진행해달라고요. 저는 모든 것을 잃을지언정 감정을 장기말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의 손에 그 재산이 넘어가는 것은 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슬쩍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듣자 하니 내 고향에 전망 좋은 땅이 있다면서? 여자애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니 참 대단하구나.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뭘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지 않아요. 그 땅은 이미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다 처리해놨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으니 제 마음도 편하고 누구에게 부담 줄 일도 없게 됐네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마치 오랫동안 습했던 집안 구석을 깨끗이 청소한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저에게 지켜야 할 것은 땅이나 금이 아니라 제 자신의 품위와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유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말한 날 이후 시어머니는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짜증을 내거나 잔소리를 하지도 않았고 저를 떠보거나 강남 부동산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거는 일도 없었습니다. 대신 의심스러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비가 내리기 직전의 겨울 하늘처럼 차갑고 음울하고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챙기고 시어머니의 식사를 도왔지만 경계심은 단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시장에서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마당의 등나무 의자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비친 햇살이 그분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잿빛으로 물들여 그 모습이 유난히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려다 잠시 멈춰섰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제가 그분을 경계의 눈빛이 아닌 한 여자가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각자의 고통을 견뎌온 두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죽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 눈빛은 마치 더 이상 애써 강한 척 버티는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아니다, 먹었다. 그분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거나 비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 옆 의자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두 여자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서 사는 거 힘드냐? 저는 그 질문에 놀라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넓고 복잡한 질문이라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진심을 담아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다기보다는 숨쉬기가 쉽지 않아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마치 이 집을 숨막히게 만드는 주된 이유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안다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안다. 네가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내가 단 하루도 편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 네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었어. 그냥 내가 두려웠다. 저는 놀라서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너무 똑똑하고 야무져서 이 집의 모든 걸 네가 쥐게 될까봐 두려웠다. 나는 이제 늙었고 이 집은 내가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여기서 내 권리를 잃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 같았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님의 것을 빼앗으려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저 제 분수를 지키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또 누구도 저를 경계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권리라면 그런 권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서기 전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느리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알고 있니? 나는 내 생각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란다. 내 평생은 그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온 것뿐이야. 그 말을 듣고 제 마음 한구석이 조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제가 썬 채소 조각 하나, 제가 씻은 쌀 한 톨까지 감시하던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식사를 조금 하시고는 일찍 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제 맞은편에 앉아 생선살을 발라주며 망설이듯 물었습니다. 요즘 어머니 좀 달라지신 것 같지 않아? 저는 그저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빠른 변화를 온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제 시어머니처럼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그 상처를 권위라는 갑옷으로 감추는 여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제게 한 일들을 잊지 않았지만 미워하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 결국 놓아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제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해진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한결 숨쉬기 편해졌습니다. 비록 오래된 균열이 몇 마디 말이나 부드러운 행동으로 아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전쟁 준비 태세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각자가 조금씩 변한다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희망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기대했던 사람이 가장 깊은 실망을 안겨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거실을 닦고 있는데 민준 씨의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그가 집에 없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하지만 5번째 전화가 울린 후 같은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 씨, 도망가도 소용없어. 사채 수억 원 안 갚으면 집으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 평생 도망칠 자신 있으면 계속 그래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에게 또 다른 빚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억 원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전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온 문자들은 협박성 단어들로 가득했고 심지어 저희 집과 제 오토바이 사진까지 찍어보내며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투자 실패라는 큰 충격을 겪고도 민준 씨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가 점심때쯤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문을 닫고 바로 물었습니다. 빚이 또 얼마나 있는 거예요? 민준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멈춰섰습니다. 당신 어떻게 알았어? 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알아요. 원금, 이자, 협박 내용까지 전부요. 언제부터예요?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2달 전부터 그 일 터지고 나서 빨리 만회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어머니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거든. 어떤 사람이 앱으로 하는 금융투자를 소개해주면서 원금의 3배를 벌 수 있다고 해서 무리했는데 다 날리고 이자만 불어났어. 지금 독촉이 심해. 저는 소리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나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모든 것을 숨기는 그의 방식에 이제는 너무 지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엄마에게 기생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이었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너질 때마다 저는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마지막에 뒷수습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께는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충격받아서 쓰러지실 거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그 짐은 제가 다져야 하나요? 민준 씨, 나는 이미 내 결혼 예물로 당신을 한 번 도왔어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빚을 지고 나한테 숨겼어요. 당신 나를 진짜 아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당신 실수나 메우는 주머니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 제 가슴 속의 공기를 모두 빼앗아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정리하시던 시어머니께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와 관련된 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즉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애가 또 무슨 짓을 했니?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침묵으로 덮을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젓가락을 놓았고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세상에 이 집에 더 팔아먹을 게 뭐가 남았다고. 그놈이 애미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제가 말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충격받으시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도 그냥 덮어주면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해. 매일 아들놈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리나 듣고 며느리는 남편을 우습게 알고 나는 이 모든 게 망가지는 걸 그냥 지켜만 봐야 하잖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아이처럼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독한 여자도 예물을 탐내던 사람도 며느리의 돈 한 푼까지 감시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그저 자신이 애써 가꾼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고통스러워하는 한 어머니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 한 잔을 따라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도 우습게 보지 않아요. 민준 씨에게 화가 나지만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던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나요. 하지만 어머니,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집은 정말 무너지고 말 거예요. 시어머니는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도 친구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의 2세대 차이가 나는 두 여자 사이에 처음으로 무언가 끈끈한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너지기 직전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인 후 집안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 침묵은 이제 냉담함이 아니라 각자가 속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티는 공동의 인내와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현실을 마주할 만큼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잘못은 돈을 잃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솔직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침대에 앉아 가계부를 꽉 쥔 그분의 눈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너 가진 돈 얼마나 있니? 저는 그 질문이 그분에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스스로 해결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데 익숙했던 분이 한때는 그토록 미워했던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가진 돈이 많지 않아요. 지난번에 첫 번째 빚 갚는데 다 썼어요. 지금은 적금 통장에 약간 남아있을 뿐이에요. 제 개인 비상금까지 합치면 한 6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한테도 낡은 폐물이 좀 있다. 젊었을 때 남겨둔 건데 팔면 몇 천만 원은 나오겠지. 저는 놀랐습니다. 그분이 돈을 보태서가 아니라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따지지도 않고 나서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분의 눈에서 계산이 아닌 인내를 보았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현재 총 빚이 3억이 넘어요.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거예요. 시어머니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너랑 이런 문제로 마주 앉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꼭 필요한 순간에 찾아오나 봐요. 어머니, 조금 늦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점심, 저와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나란히 앉아 민준 씨의 모든 빚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원금, 이자, 채권자, 상환기한, 종이에 숫자가 적힐 때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제가 남편에게 가졌던 희미한 믿음에도 상처를 냈습니다. 오후에는 회계사로 일하는 옛 친구에게 연락해 단계별로 빚을 갚아나가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자 감면 협상, 상환기간 연장, 그리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낡은 자산을 처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녁에는 민준 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계산해 봤어요. 지금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은 1억이 조금 넘어요. 나머지는 당신이 직접 해결해야 해요. 더 이상 어디서 돈 빌리거나 숨기지 말고요.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저는 아무 말 없이 떠날 거예요. 민준 씨는 고개 숙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나랑 엄마 버리지 말아줘. 저는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돈을 잃는 것보다 가족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뜰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민준 씨에게 끓여줄 야식용 죽을 쓰기 위해 쌀을 씻고 계셨습니다. 현관 불빛이 그분의 등 위로 비쳤습니다. 앙상하지만 꼿꼿한 그 등은 평생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쓰러지지 않기 위해 풍파와 맞서 싸워온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쌀이 담긴 그릇을 건네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집을 지키려면 손이 메워야 하고 돈 한 푼까지 다 관리해야 하는 줄 알았다. 이제 늙어서야 깨닫는구나. 때로는 집을 지키는 것이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에게 기댈 줄 아는 것이라는 걸.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그날의 마지막 쌀을 씻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분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와 함께 같은 전선에 서 있는 한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그 후 며칠 동안 제가 본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는 더 규칙적으로 출근했고 더 이상 몰래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거나 월급 명세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빚 문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때마다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하거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조용히 내역 하나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여전히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작은 변화는 희망을 걸어볼 만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사람들이 겨우 한숨 돌리려 할 때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찢어질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제가 뒤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시장에 가셨고 민준 씨는 일주일간의 야근으로 지쳐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닦고 문을 열러 나갔습니다. 제 앞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단정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얼굴은 환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웃지도 피하지도 않고 바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민준 씨 댁 맞나요?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더니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유진이라고 해요. 예전에 민준 씨와 알던 사이였어요. 5살짜리 남자아이와 관련해서 민준 씨와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이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마지막에 내뱉은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5살짜리 남자아이. 저는 표정이 변하지 않도록 애쓰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하고 물을 한 잔 따라준 뒤 곧장 방으로 들어가 민준 씨를 깨웠습니다. 그는 유진 씨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유진아, 네가 여긴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빠 대답 기다린 지 너무 오래됐어. 근데 오빠는 날 피하고 번호도 차단하고 SNS까지 다 막았잖아. 이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냥 책임만 져줘. 그 아이 오빠 아들이야.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더 이상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저는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갑자기 비좁고 숨막히게 느껴져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희미해지고 오직 민준 씨의 힘없고 끊어지는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실이야. 그때 유진이랑 헤어진 후였어. 근데 어느 날 밤에 내가 너무 취해서 실수를 했어. 유진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담담히 이야기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호적에 오르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 아빠라는 것만 확인해주면 돼요. 나중에 아이가 학교 가서 서류에 아빠 이름이 비어 있어서 창피당하는 일은 없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 씨가 과거에 누구를 사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사실을 새까맣게 숨긴 채 저를 이 결혼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5살. 그 말은 그 일이 저에게 청혼하기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가 뒤에서 외쳤습니다. 미안해. 상황이 좀 안정되면 말하려고 했어.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안정. 당신 아들이 문 앞에서 당신을 아저씨라고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안정이 되는 건가요? 저는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백 개의 벌이 윙윙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질투나 과거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진실하겠다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옷장 구석을 정리하고 결혼 전 어머니가 챙겨주셨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떠나야 할 날이 온다면 조용히 떠나거라. 하지만 절대 빈손으로 떠나지는 마라.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렀지만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도 먹지 않고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몇 번이고 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작게 노크하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제발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의 얼굴을 마주하면 눈물이 터져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수많은 맹세를 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담장 밖에 서 있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이전에는 들어본 적 없을 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얘야, 문 좀 열어주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방구석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다 들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 엄마가 오늘 오후에 나를 찾아왔더구나. 모든 걸 이야기했어. 아이가 벌써 5살이고 민준이를 빼닮았다고.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당혹감, 실망감, 그리고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여자가 강하고 독해야 집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다. 집을 지킨다는 건 기왓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그분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지키지 못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절반 이상 식어버렸습니다. 한번 찢어진 믿음은 꿰맬 수는 있어도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게 무언가를 간청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가 잘못했다. 아주 크게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그 애 편을 들지 않을 거다. 나도 여자고 속았을 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다만 네게 묻고 싶구나. 이제 너는 어쩔 생각이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아직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럽고 정신없이 일어났습니다. 제 핏줄도 아닌 아이 때문에 용서와 이별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결혼 전에 일어났다면 저는 민준 씨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제 선택이었으니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켜보겠어요. 만약 그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감과 용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저는 남을 겁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아이가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감히 너에게 무얼 부탁할 수는 없겠지. 다만 네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너의 그 선한 마음만은 잃지 말아다오. 다른 사람이 준 상처 때문에 네가 무정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서랍을 열어 백지한 묶음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오늘 밤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며느리를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주세요. 특히 민준 씨는 저와 그 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숨기거나 어정쩡한 태도는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다른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그 순간 그분의 눈에 비친 저는 더 이상 작은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시집 온 어린 신부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픔을 알고 용서할 줄 알며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한 명의 성숙한 여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진 씨를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피하지도 정실부인 행세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명확한 것을 원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아이를 인정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당신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막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어른들 싸움에 아이가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는 돈이나 양육권을 요구하거나 가정을 파괴할 생각 없어요. 그저 아이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누구냐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해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두 여자는 각자 다른 삶을 선택했지만 적어도 무엇이 옳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준 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오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신청하고 오는 길이야.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책임질게.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그냥 내가 도망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줘. 저는 그를 지나쳐가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비는 건 필요 없어요. 사람답게 행동하는 게 필요하죠. 용서는 나중에 생각할게요.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봉투를 여는 손을 떨었고 그의 눈빛은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앉아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에 기댄 채 항상 허리에 차고 다니시는 손수건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극도로 긴장하실 때마다 나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민준 씨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고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종이를 접어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맞아.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그의 입으로 직접 확인하니 가슴에 날카로운 바늘이 밝히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 인생의 중요한 일부에서 제가 철저히 배제된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분은 제가 귀를 기울여야 겨우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 있니? 민준 씨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강서구에서 엄마랑 같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너는 어쩔 생각이니? 저는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더 이상 탐색이나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분은 저를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으로서 물었습니다. 명령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여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한 여자로서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안다면 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민준 씨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마지막 빗줄기를 발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달, 매 분기마다 양육비를 보낼게. 유진이가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달려갈 거야. 하지만 아이를 여기로 데려오지는 않을게. 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거 알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아이는 거짓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아이를 데려오면 저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도 상처가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마당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그 아이는 죄가 없지. 하지만 지금 데려오는 건 겨우 관계를 회복하려는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이야. 그리고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좋다. 내가 나서서 아이 아빠로 이름 올리는 서류 작업을 처리해주마. 학교에 가서 아버지 이름 때문에 기죽는 일은 없어야지. 양육비는 내가 지원하겠다. 어쨌든 이 모든 잘못의 일부는 내가 처음부터 민준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도 있으니까. 저는 놀랐고 민준 씨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하고 변명이나 남 탓 없이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고 계셨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직접 유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자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유진 씨가 도착했을 때
저도 피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가 명분이나 우리 가정을 깨트릴 마음이 없다는 거 잘 압니다. 이제 제가 분명히 말하죠. 그 아이는 이 집안의 핏줄이니 제가 손주로 받아들이고 출생신고도 제대로 해줄 겁니다. 하지만 양육은 아가씨가 계속 맡아주길 바랍니다. 민준이는 경제적인 책임을 충실히 다할 거고요. 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바라는 거 없어요. 아이가 이름 없이 살지 않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유진 씨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미움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우리 두 여자는 다시 한번 서로 다른 벼랑 끝에서 마주보며 서로를 끌어올려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더 밀어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후 저와 시어머니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고기 한 점을 집어주시며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나중에 네가 더 이상 여기 머물고 싶지 않다면 나도 이해할게. 다만 네가 떠나더라도 고통 속에서 떠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더 편안한 곳에서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떠나거라. 저는 손에 쥔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서 진심 어린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한때 이 집의 악몽과도 같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아들을 대신해 잘못을 인정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오늘 밤은 좀 더 평화롭게 잠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이 문제가 터진 후 집안의 풍파가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드러워지셨고 민준 씨는 철이 든 듯 행동했습니다. 저 역시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끊임없는 분노에 시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깨진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함께 허리 숙여 조각들을 주울 줄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대문 앞에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 제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6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치 익숙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조용히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나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가 박 여사님 댁이 맞습니까? 예전에 남편이 의사였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저희 시어머니 댁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제 부름에 서둘러 나오셨습니다. 그 남자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상철 씨. 남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내 이름을 불러주는군.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만으로도 저는 이분이 평범한 지인이 아니라 과거를 공유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분간의 대화를 통해 저는 그들이 젊은 시절에 알던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상철 씨는 시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고 시아버지가 투병할 때 가족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각자의 사정으로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호주에서 일 때문에 한국에 잠시 왔다가 이 근처를 지나게 됐네. 문득 자네가 예전 편지에서 말했던 집이 생각나서 혹시나 하고 와봤는데 정말로 자네를 만날 줄은 몰랐어.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물을 따르며 두 분만의 공간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대화 내내 저는 두 분이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어머니가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허리가 휘었던 시절,
그리고 상철 씨가 함께 살며 서로 의지하자고 제안했지만 시어머니가 거절했던 이야기까지요. 그때는 남편 죽은 여자는 그냥 혼자 아들 키우며 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인생이 시끄러워질 것 같았고요. 시어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철 씨는 공감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자네의 결정을 존중했어. 하지만 이제 자네도 나이가 들었고 아들도 다 컸는데 이제는 자네 자신을 위해 살아보는 건 어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안을 덮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호주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네.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지. 이번에 한국에 온 건 은퇴하고 함께 여생을 보낼 친구를 찾기 위해서였어. 만약 자네가 괜찮다면 우리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당황해서 끼어들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저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지금 그분은 명예와 자기 자신의 삶 사이에서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 민준 씨가 들어오다 대화의 일부를 듣고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아들을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지 않겠니? 다른 사람과 다시 시작하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평생 희생만 생각하며 살기에는 나도 이제 늙었구나. 그날 저녁 집안의 식사 시간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와 옆에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굽은 등으로 그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과 새 출발한다면 그게 잘못된 걸까?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 생각할 권리가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인생은 어머니 것이잖아요. 행복해질 기회가 있다면 시어머니나 과부라는 이름 때문에 스스로를 묻어버릴 필요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았고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희생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네가 당당하게 말하고 지키고 필요할 땐 떠날 줄 아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내가 떠나면 민준이랑 너는. 저는 그분의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신다면 이 집은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께서 후회 없는 선택만 하신다면 어디에 계시든 그곳이 바로 집이에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시어머니가 이 집의 보호자가 아니라 수많은 충돌 끝에 정화된 어떤 종류의 애정으로 바로 제게 보호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조용히 작은 가방을 꾸려 대문 밖에 서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바로 떠나는 건 아니다. 그냥 상철씨 댁에 며칠 가보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올 거야. 하지만 나도 내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보고 싶구나.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에 오르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너를 지금처럼 대했더라면 어쩌면 우린 진짜 모녀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목이 메어 웃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걸요. 시어머니가 떠난 후 집안은 갑자기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들리던 슬리퍼 끄는 소리도 제가 낯선 음식을 만들 때 들리던 잔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편안하면서도 텅 빈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더 철이 든 듯 행동했고 청소와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 저녁에는 제 옆에 앉아 설거지를 하며 회사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말을 끊거나 냉담하게 대하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깨진 것과 새로운 일상 사이에 희미한 유리 장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따지거나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과거를 놓아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옥상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대문 아래에서 누가 저를 불렀습니다. 내려다보니 아이의 엄마인 유진 씨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내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침착했으며 매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방해할 생각은 없었어요. 유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이건 수진 씨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저는 그녀가 소란을 피우거나 남의 인생에 끼어들기를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부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곧 이사를 가요. 일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기도 해서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민준 씨가 아이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았고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수진 씨는 민준 씨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 매달 양육비를 보냈고 유진 씨와 연락하며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합의했다고 말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가락을 쥐었다 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이 맞아요. 책임은 말로 지는 게 아니죠. 유진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요구하거나 비난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덧붙였습니다. 다시 수진 씨 인생을 어지럽히러 온 게 아니에요. 다만 어떤 진실들은 더 큰 실수를 막기 위해 일찍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올 때처럼 조용히 떠났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었고 분노는 즉시 터져나오지 않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물이 스며들듯 깊고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가 퇴근했을 때 저는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 함께 먹었습니다. 그는 즐겁게 둘만의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니 우리 둘이 더 자유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었습니다. 아이한테 양육비는 잘 보내고 있죠. 민준 씨는 멈칫했고 젓가락으로 집었던 생선 조각이 그릇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우물쭈물했습니다. 아, 요즘 내가 돈이 좀 쪼들려서 한 달 동안이나요? 그는 머뭇거리다 침묵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냥 말하면 당신이 또 슬퍼하고 화낼까봐, 당신이 날 떠날까봐 무서웠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떠날까봐는 무섭고 내가 상처받는 건 안 무서워요?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핑계를 대며 도망쳤어요. 자기 친아들한테도 책임을 못 지는데 무슨 수로 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줬어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은 것들이라도 지키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당신이 계속 이런 식이면 내 인내심이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네요. 그날 밤 저는 벽을 보고 누웠습니다. 민준 씨는 등 뒤에 바싹 누웠지만 감히 저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마지막 남은 것마저 이를 위기에 처한 사람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집에 다녀가세요. 저희 집에 곧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전화기 저편에서 시어머니는 한동안 침묵하시더니 작게 대답하셨습니다. 알았다. 내가 곧 가마. 그 전화 이틀 후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예고도 전화도 없이 이른 아침 이슬이 처마민 나무잎에 아직 맺혀 있을 때 조용히 대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막 차를 끓이고 있는데
여행 가방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익숙한 모습이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주저한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집을 떠났던 사람이 자신이 여전히 환영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지도 책망하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온 게 아니라 네가 불렀기 때문에 온 거다. 저는 그 솔직함을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 자리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논쟁을 일으킬 것만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침묵 속에 앉아 가끔 반찬만 집을 뿐 어머니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 역시 의무적으로 식사를 하며 시어머니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다. 솔직하게 대답해라. 내 아내에게는 아이 양육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맞느냐. 민준 씨는 멈칫했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돈이 좀 부족했고 또 요즘 유진이가 너무 과도하게 요구할까봐 우리 가정에 긴장을 만들까봐 그랬어요.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남들 눈치는 보이고 아내에게 거짓말하는 건 괜찮고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소리는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대로 된 남자라면 자기가 저지른 결과에 맞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가 일을 버렸으면 책임질 배짱이 있어야지. 그럴듯하게 약속만 하고 겁쟁이처럼 도망쳐서는 안 되지. 민준 씨는 입술을 꽉 다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식기를 치우러 부엌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오셨습니다. 한때 저와 그분의 조용한 전쟁터였던 부엌은 이제 눈물 대신 진심이 오가는 진지한 대화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네가 많이 참아왔다는 거 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이 집에 온 날부터 나는 내 눈에서 자존심 강한 사람이라는 걸 봤다. 내 잘못은 그런 괜찮은 사람을 내 편견으로 대했다는 것이다. 저는 돌아서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길 바란 적 없어요. 그저 한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 주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온 건 이 집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번에 내가 나서서 확실히 정리하지 않으면 네가 떠나버리고 이 가정은 영원히 망가질 것 같아서 돌아왔다. 저는 그분을 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유진이라는 아이를 부르고 싶다. 나, 너, 그리고 민준이 앞에서 모든 걸 한번 명확히 하고 싶다.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오늘 이후로 더 이상 누구도 누구에게 무언가를 숨기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걸 바랍니다. 그날 오후 유진 씨가 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침착했습니다. 저는 미리 차를 준비해두고 어색하지도 긴장하지도 않은 채 그녀를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운데 앉아 민준 씨에게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모두를 부른 것은 잘잘못을 따지거나 누가 누구에게 사과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세 사람이 마주 앉아 모든 것을 명확히 하고 각자 자기 몫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어머니는 유진 씨를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 걱정 마세요. 아이는 아버지로 인정받고 이름도 분명히 하고 제대로 양육비도 받을 겁니다.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제가 직접 돈을 보낼 겁니다. 만약 민준이가 제 역할을 못하면 나중에 걔한테 돌아갈 유산에서 그만큼 제할 겁니다. 유진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저 아이에게 명분과 존중만 있으면 됩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용서를 강요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는 네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만큼 충분히 강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만약 너무 지치면 너는 떠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만약 남는다면 나는 내 아들을 포함해 그 누구도 너에게 다시는 상처 주게 놔두지 않겠다고 약속하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의 분노는 사라졌지만 균열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은 할 말 없어요? 민준 씨는 저를 보았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네가 내 곁에 남아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만약 네가 허락해준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시 시작할게. 저는 침묵하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저는 세 장의 종이를 들고 나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은 이혼 서류, 양육비, 위임장, 그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서였습니다. 유진 씨가 다시 찾아온 날 이미 모두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말만 잘하는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을 지킬 줄 아는 남자가 필요해요. 만약 오늘부터 당신이 말한 대로만 살아준다면 이 서류는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진실보다 변명을 앞세운다면 이게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 될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저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올감했던 지난 세월로부터 그분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요한 만남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듯 했지만 사실 이 집의 모든 것은 조용하고 질서 있게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헛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해진 날짜에 정확한 방법으로 저나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저는 묻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누가 시키거나 끌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바로 설 줄 아는 남자의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도 점차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 저희 부부 사이에 끼어들거나 강요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수는 줄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는 자신이 뱉는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처럼요. 한 번은 시장에 다녀오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사와 식탁에 놓으며 툭 던지듯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은 안 하지만 요즘 밥을 통 안 먹는 것 같아서. 그 한마디에 저는 한참 동안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누군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용서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 밤에는 민준 씨가 한밤중에 일어나 창가에 앉아 마당의 등나무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가 잠 못 이루는 것이 과거 때문이 아니라 좋은 남편이 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쉽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저를 돌아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당신이 여기 없다면 이 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뭘까?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막 떠나려던 순간에 당신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내 등 뒤에서 함께 설거지를 해주시던 그 순간을 기억할 것 같아요. 그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지막 순간에 저를 붙잡은 것은 남편이 아니라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시어머니는 일찍 차를 끓여 저를 툇마루로 부르셨습니다. 얘야,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남기로 한 것이 민준이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을 고통 속에서 끝내고 싶지 않은 너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주저하지 마라.
나는 너를 묶어두거나 붙잡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네가 떠난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서 떠나는 것이지 지쳐서 도망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신혼 첫날 밤 차갑게 서서 예물을 요구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제가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따라 그분께 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남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견디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요. 언젠가 제 마음이 황량해진다고 느끼면 제 발로 걸어나갈 거예요. 하지만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떠날 겁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딸을 시집 보내던 날 친정어머니의 눈빛과 아주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침과 걱정,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안도감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저희의 삶이 완전히 평온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말다툼도 있었고 민준 씨를 보며 만약 그날 용서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땠을까 하고 자문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벽한 남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알고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시어머니를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를 얻었습니다. 한 번은 민준 씨가 저를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같은 놈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 지킬 가치도 없는 놈인데. 저는 그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킨 건 당신이 아니에요. 내가 올바르게 살면 다른 사람도 결국 나를 존중해 줄 거라는 믿음을 지킨 거예요. 몇 년 후 그자 갔던 집은 이제 새로 단장되었습니다. 돈으로가 아니라 친절과 포용, 그리고 눈물로 얼룩졌던 수많은 시행착오로 말입니다. 신혼 첫날 밤 예물 때문에 떠나려 했던 여인은 이제 매일 아침 차를 끓이며 시어머니가 나오시길 기다리고 가끔은 방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머무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여성의 인생은 고통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체념 속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방구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지킬 줄 안다면 머무르는 것 또한 강인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던 시어머니는 마침내 제 편이 되어주셨고 신혼 첫날 밤 저를 울게 했던 남편은 이제 매일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싸들고 떠나려 했던 저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고 이해 속에서 강해진 마음으로 결국 이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교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결혼 생활에서 진실과 존중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기반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인내를 선택하지 마시고 충분히 강해졌을 때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께서도 결혼 생활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셨거나 떠남과 머무름의 경계에서 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이곳에서는 결혼과 가정의 진짜 속사정이 담긴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